오늘의 본박싱 뭡니까? 예, 오늘은 핵 특집입니다. 핵 특집. 저희가 오늘 핵 특집. 핵발전, 원전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현장 점검 마무리된, 현장 점검이 아니고 시찰 일정이 오늘 다 마무리됐죠. 현장 점검은 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일 귀국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얘기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번 하긴 했는데 훨씬 더 얘기가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시찰단 우리가 명단 공개가 안 된다 이 얘기도 지난주 했었는데 이제 정부나 시찰단 입장에서는 시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해명을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수능 시험 문제 내냐고요 지금. 근데 이제 수능 시험 출제자와 같은 그 상황과는 조금 또 다르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요새 또 말이 많지만은 위원들 그거 비공개한다고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공개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반반이에요. 네. 웬만하면 공개하는 게 맞죠. 네. 공개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른바 여론 재판이 그렇습니다. 전문적 판단을 저해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 수능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해야죠. 네. 예.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인 것처럼 지금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 됐을까? 여론이 나쁜 여론이 막 재판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뻔한 판이라 그런 그렇지. 걸까? 너무 뻔한 판이고 자초했고. 그러니까 욕먹을 게 뻔한 판이니까 숨겨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총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 얘기도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찰이 시작되기 전에도 일본에서는 이미 설명회다. 시찰단이 아니고 대표단이다. 사절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찰을 하고 있는 중에도 진짜 일본은 뚝심 있는 나라다. 정말 대단하다. 일본이 뚝심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거죠. 아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도 너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할 말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뭐 일본은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시찰을 하고 있는데도요. 이거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검증이 아니다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경제산업상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설명해주겠다.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이란 얘기가 나왔죠. 설명이란 얘기가 나왔죠. 시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한국에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요거 이제 방류의 정당성을 우리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이해하고 가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런 얘기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 계속 이게 문제는 시찰이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얘기가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니라고 하지만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얘기라고 하지만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장관이 또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장관이죠. 농림수산상이니까 이번 시찰을 통해서 수입물 규제도 풀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대놓고 얘기했죠.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정해진 스텝에 우리가 맞장구를 쳐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사실 지난주에도 누가 봐도 얘기했지만. 모양새가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시찰이 어떻게 이제 유국희 단장이 시찰을 어제까지 이제 현장 점검까지 하고 오늘은 기술 회의를 하고 끝났는데요. 현장 점검하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좀 기자들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23일, 24일 딱 원전 들어갔다 나와서는 어쨌든 기자들 질문에 답했는데 뭐 일본이 일단 다액종 제거 설비를 비롯해서 요청한 건 다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일본에서 너무 확답을 안 하니까 전날까지 확답을 안 했어요. 알프스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23, 24일 유국희 단장이 나와서 보여줬다고 하니까 보여주긴 한 모양이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그 구체적으로 뭘 받느냐 말하는 부분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탱크가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관찰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국희 단장이. 그 다액종 제거 설비에 뭐 어떤 밸브를 유심히 눈으로 확인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그러니까 유국희 단장도 거짓말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전성 검증, 시료 채취 이런 걸 포기하더라도 알프스를 본다면 알프스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 어디에 붙어 있는 무슨 기능을 하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예를 들어 필터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봤는지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오염수가 안전해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최소한 원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서 본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뭐 밸브가 어디서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다 이런 용어들은 이런 발표들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왔다는 소리죠.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야, 그분은 아주 어제 발언 보면요. 예, 사실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네. 오염수 방류. 국제 원자력 기구가 괜찮다고 하면은 우리도 찬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2011년에 처음 후쿠시마 사고 터졌을 때 오염수 지금의 오염수보다 더한 물들이 나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하다. 오염수 방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이분은 무슨 시찰이 안 끝났는데 해버리니까. 예, 영접하신 것 같아. 막 방언 터지듯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근데 엄청나게 저는 막 이거는 실언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많이 비판하니까 감정적으로 좀 올라온 상태에서 실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시찰을 보냈으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마음속으로 그런 말이 있더라도. 근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알프스가 어디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더더욱 검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실험 상태하고 실전은 또 다르죠. 실전 상태하고는 다른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해서 뭔가 되게 공인받고 인증받고 막 어디서든지 다 각국에서 오염수 처리하는데 쓰고 있는 뭐 이런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인증된 거하고 유사한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전에 투입돼서 네. 이런 식으로 오염수 방류를 하는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이야.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다 냉각수라고 냉각수. 냉각수에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 것일 네, 뿐이죠. 네. 뭐 중국에서는 이미 뭐 삼중수 내보내고 있고 우리나라 월성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오염수가 아니라 냉각수라니까. 근데 이 오염수가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처음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야, 그렇구나. 저 몰랐어요. 네, 이게 냉각수하고 오염수는 또 다릅니다. 왜 냉각수는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을 할 때 그 노심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원자로 식히기 위한 거죠. 위한 물이라서. 네. 근데 그것도 위험하다고 해. 그래 처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더라도. 그것도 오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를 그 탱크에 자꾸 균열이 가가지고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냉각수가 샌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원전들이 그거 다 보수해야 되는데. 근데 오염수는 그게 아니라 노심이 터져버렸어요. 후쿠시마 원전은 또 터져버렸으니까. 그 보호제가 쉽게 생각하면은 노심을 감싸고 있던 보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방사물질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사능 농도가 엄청 나가지고 일본에서도 그건 부정 못 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알프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는 지금도 70% 정도는 처리가 안 된 물이에요. 그거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라서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알프스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 그 수준까지 오는데 처음에는 알프스를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막 방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삼중수소 말고 처리한다고 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다핵종 제거 설비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한 번 처리하고 또 섞어서 또 처리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오니까. 했는데도 자꾸 방사능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섞어서 균질화한 다음에 한 번 더 처리해요. 일본이 주장하는 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WHO나 아니면은 저 미국의 FDA나 아니면은 또 뭐죠? 이런 이제 그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3차 실험, 4차 실험까지 하고 막 굉장히 다수의 어떤 인간에 대해서 수집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만들어가지고 막 백신 만들 때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서 했지? 그러게. 이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고 그게 이른바 피어 리뷰를 돼서 충분히 검증돼가지고 이 설비가 이를테면 실험 상태에서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까지 일단 아마 어떤 식으로도 얻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실험 상태가 아닌 대량의 실전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험 상태를 계속 늘려야 되거든. 훨씬 더 그러니까 현실에 가까운 형태로 자꾸 만들어야 된다. 모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백신은 그나마라도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임상이 바로 나오죠.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문제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위험하고 막 불안하지만 근데 이거는 처음으로 오염된 말 그대로 핵에 곧바로 노출된 방사능에 곧바로 노출된 그 물을
어떻게 걸렀다고 하더라도 말 근데 희석시키려고 바다로 방류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이상하다. 완벽하게 걸러진다면 굳이 바다로 버릴 이유가 있나요? 뭐 물론 이제 그럴 게 여러 가지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네. 들면 흙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하게 되면 이게 희석이 되기보다는 네. 더 쌓인다고.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그 흙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남고 그러면서 그 토양이 이제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평양이라는 막대한 바다의 양과 흙이라고 하는 단순한 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다에 버리는 게 얘들 입장에서는 더 낫지. 네. 그렇죠. 지네들 흙 오염시키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그건 지네들 다 같이 입장이죠. 오염시키는 게 나으니까. 지네 입장이잖아. 그 지네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왜 일본이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 민폐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왜 이 민폐를 걸어서 딴 걸 얻으려고 하지 않냐고. 걸고 걸어서 얻을 거 엄청나게 얻고 난 다음에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라도 짊어지든가. 그렇죠. 그게 외교인데 국익이고. 이걸 왜 안 걸죠? 이거 걸면 받아낼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할 건데요, 진짜로.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우리 시찰단이 가가지고 안전검증 해준 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보기엔 한국은 그냥 밥이니까. 예. 미국 형님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은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이런 핵무기나 뭐 이런 안전이나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들도 잘못한 게 워낙 많거든요. 아, 장난 아니다. 핵실험 여러 번 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들춰내고 이럴 만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빨리 하고 말어. 그리고 빨리 한국 끌어들여가지고 맞아. 이 태평양 좀 맡기고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이래야 되니까 미국은 그냥 꿈벅꿈벅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자기들한테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G7들은 네. 그중에 독일 정도 환경에 약간 민감한 독일 정도가 뭐라 그러고 결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리 태평양 지역에는 도서 연안 국가들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근데 되게 제일 약한 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반대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미국만 설득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들이 눈치만 보고 나면 IAEA만 설득하면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아야지. 예.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지. 근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냐고. 안 해본 게 부담스럽고 안 해본 게 되게 열받는 거고 안 해본 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라도 나서서 야 우리 국민도 이렇게 불안해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내주면 그나마 덜 불안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공감이라도 해주는구나. 네. 네. 그렇죠.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걸 자꾸 머리 나쁜 괴담이라고 취급하면은 열받지. 응? 사실은 한미일 관계를 계속해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목표야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동티가 나면 안 돼. 음. 그러니까 자꾸 일본이 듣기 싫은 말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자꾸 이제 관계가 정상화가 안 될 테니까. 네. 그저께 맞나요?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진짜 신기한 보도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죠. 탈원전 청구서 47조. 예, 한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학자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 이권이 걸려 있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5월 22일부로 이게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추산해봤더니 47조 원이 나온다. 네, 심지어는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비용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원자력 탈원전 정책 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20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낭비되는 비용까지 추산을 한 거예요. 2030년까지. 네. 대단하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추산했지? 아니 정권도 바뀌어가지고 원전 엄청 많이 한다는데 작년까지의 정부가 해놓은 정책 때문에 앞으로 비용이 발생해? 되게 신기하잖아요. 발상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이 추산 방식이 굉장히 일단 전제 자체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는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기업들이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비용이 발생해요. 예를 뭐 고정 비용이 얼마입니다. 아니면은 뭐 매출 손실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발생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파업 때문에 손배소를 청구할 때요. 문제되는 게 자꾸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너네 때문에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의 이 보고서가 전형적으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발생했다는 비용이 아니에요. 따지고 그럼요. 보면.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원전을 몇 개를 신규 건설을 중단했어. 그리고 어떤 거는 사실 멀쩡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전 문제 때문에 당연히 안 멀쩡하니까 중단을 했죠. 아니 뭘 멀쩡한 걸 왜 중단시켜요?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아무 이유 없이 중단시킨 게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 큰일 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중단된 것도 있어요. 그 원전들 중에 아무튼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운전을 지연시킨 원전들이 있어. 너무 위험하니까. 네. 그리고 건설이 지연된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발전량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건데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발전 아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신규 원전이 늘었어. 발전량도 늘었어. 그렇지. 비중도 늘었어. 다 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손해라는 얘기냐. 중간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무슨 보도가 그 조중동에서 나오냐면 그렇게 탈원전 한다더니 결국 원전 의존하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탈원전이라고. 근데 이건 원전에 의한 전기 발생량이 많아졌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인데 그럼 뭐가 도대체 줄었다 비용이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냐.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 발전 계획이 있어요. 그 이름을 까먹는데 발전 수급 계획인가 아무튼 그 1년 동안에 얼만큼의 전기를 뭘로 이렇게 채울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는 그 수급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했을 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원전의 비중이 컸으니까 그대로 했을 때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교했을 때의 발전량 감소를 본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죠 이거는. 박근혜 정부는 원래 이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요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요만큼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차이가. 이건 발생한 손해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실제로 발전량이 줄어야 그게 비용이 손해인 거죠. 이거는 거의 도박꾼의 논리 아닙니까? 야, 네가 나한테 돈을 꿔줬으면 내가 이만큼 딸 거였는데 네가 나한테 돈을 안 꿔주는 바람에 내가 돈을 못 땄잖아. 나 손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어내. 친구가 이러면 바로 기싸대기를 날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발전량이 줄었다. 또는 발전 비중도 줄었어. 막 원전이 팍팍 깎여가지고.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어요라고 해도 사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원전 발전을 안 하면 그게 비용이야? 지금 그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그거 좋아.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발전량을 줄였네? 그리고 그거를 손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해?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원전 발전했는데 그 계산법은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원전보다 줄어든 그 원전 발전량을 전부 다 LNG로 그렇죠. 대체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원전 발전을 줄어들어가지고 LNG 발전이 키운 게 아니라요. 석탄 발전이 줄었어요.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왜냐면 원전 발전은 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었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늘었고 설탄 발전이 줄다 보니까 LNG로 넘어가는 건데 실제로 이 보고서 안에서 스스로 인정해요. 우리 보고서의 한계는 그 줄어든 발전량을 LNG로 대체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라고 보고서가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되게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네. 3단 논리도 아니고 3단 가정법인가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네 진짜. 더 웃긴 거는 그럼 앞으로 발전 그 비용은 어떻게 계산했어? 그거는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만든 발전 수급 계획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만큼 한 되잖아. 근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 발전 요거밖에 안 했네. 요것도 손해야. 이거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누구의 손해라는 거야? 원자력 발전 업계의 손해죠. 그렇지. 굳이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옥돌이님께서 이제 이 논문 가지고 얘기하는 정치인들 생길 겁니다. 이미 막고 있습니다. 네, 제가 따로 뽑아오진 않았는데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했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보도했어요. 자, 탈원전이라는 프레임 자체도 잘못된 프레임이지만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마치 이게 정설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쇼크, 그다음에 탈원전 청구서 이거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이제 전형적인 반복적 프레임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계속 얘기할 프레임일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나는 원전 옆에 저장소를 일단 해놓습니다. 이게 또 장기 저장소가 아니에요. 월성 원전 오래된 원전이죠. 99.3%예요. 꽉 찼단 얘기죠. 이게 2021년 4, 4분기 기준으로. 이거 2023년인가 4년에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리 80%가 넘었고요. 그렇죠? 하늘도 마찬가지고 한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울인가 새로 만든 거 하나 정도가 10%인가 2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현재 원전 옆에 폐기물을 저장해둘 임시 저장소가 이미 꽉 차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거 왜 아무도 계산 안 해주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그거야말로 비용 아니에요? 자, 다음 표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인가 2017년 KBS 보도로 나왔던 건데요. 당시 정부하고 한전 쪽에서 주장한 거는 원전 설비, 발전 설비별 원가를 보면 원전이 압도적으로 낮고 LNG가 맞아요.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요.
단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가를 재산정해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네. 발전 원가는 확실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붙는 비용이 있어요. 아. 대기 오염 비용, 지중화 비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밑으로 설비를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사고 위험 비용. 네. 원가 재산정하면 이게 최소치에서 최대치입니다. 아. 최소치하고 최대치가 큰 차이가 안 큰 차이가 나요. 없다는 그러네요. 예. 어떤 거는 최대치는 훨씬 더 원전이 비싸요. 왜? 네. 사고 난다거나 네. 그렇죠? 뭔가 위험이 문제가 생기면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네. 원전은 일단 사고 위험 비용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높죠. 이건 사고 한번 터지면 공멸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사고 위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게 바로 미래를 땡겨서 계산해야 되는 비용이죠. 그렇죠. 이런 거 왜냐면은 사고를 터졌다고 우리가 터진 거를 뒤늦게 계산하면 그건 늦은 거니까. 늦은 거지. 늦은 거니까. 계산할 사람이 안 남아 있을 거야 아마 터지면. 이런 게 미리 땡겨서 계산해야 되는 비용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비용이 네. 아니라. 네. 네. 비용은 발생하는 것만 비용이고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미 비용 안에 포함시켜 놓는 게 있어요. 우리 기업들도 그런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위험 비용 같은 거. 위험 네. 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걸 집어넣어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한다고 치고 잡아놓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면 보통은 위험 같은 걸 비용으로 계산하죠. 그렇죠. 아, 앞으로 땡겨올 비용은 왜냐하면 위험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발생하면은 그만큼의 비용이 엄청 많이 드니까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비용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 비용이라 그러면 발전소 건설비, 유지비, 연료비 요 정도까지만 칩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낮게 비용 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예 강요를 했어요. 폐로 비용, 해결료 처리 비용까지 넣어라. 기본적으로 발전 단가에. 당연히 넣어야지. 네. 이것까지 넣는다고 해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볼 땐 잘 신뢰가 안 갑니다. 네. 이걸 제대로 계산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지금 다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발전 단가부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다 넣는다 추가 그러면 비용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걸 또 장기 처리할 또 비용도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사실 핵폐기물은 그대로 그렇게 땅에 묻어놓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원자력 핵공학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만간 핵 재처리 기술이 나와서 이것도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 아직 안 나온 기술은 거짓말이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술 투자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핵은 안전할 수 있다. 기술로 이걸 다 파가바가 가능하다. 사실 핵발전의 가장 큰 한계가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핵에서 돌아선 거라고. 예.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외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외부 네.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건 경제학적으로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직접적으로 발생하진 않으나 따져봐야 되는 간접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대기 오염 비용, 그렇죠? 개통 대책이라 개통 대책하면 선로를 새로 까는 걸 말합니다. 사고 위험 대응 비용 그리고 기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새로 그렇죠. 발견되는 가능성. 네. 이런 걸 따져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4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7차 계획 기준으로 보면 핵발전이 훨씬 낮고 가스가 훨씬 높게 나와요. 네. 그죠? 그런데 계산 방법을 몇 개로 바꾸잖아? 천차만별이야. 다 어떨 땐 달라지네요. 핵발전이 높게 나오고 어떨 땐 가스가 높게 나오고 그래요. 가스가 높게 나올 때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지네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핵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사고 터지면 정말로 위험하고 돈을 땡겨가지고 쌓아놔야 되고 안 생기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은 그 비용은 천문학적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도쿄전력이 저렇게 될 줄 알고 비용 산정해 놨겠습니까? 아, 그럴 리가. 비용 제대로 산정해 놨으면 바닷물 방류 안 해도 되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거 다 처리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걔네들 발전소 단가에 포함시키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그것까지 들어가요. 포함시키면 아무도 원전 짓겠다고 안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방류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안이 크게 두 가지인 게 하나가 이제 증발시켜 버리는 거고 하나가 땅에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땅에 묻는 게 일단 땅 사는데 돈이 엄청 많이 그렇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제일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기껏해야 그 비용으로 산정되고 있는 건 재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정도가 산정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도 이건 아직은 낮게 잡혀 있어요. 실제 위험에 비해서. 네. 그런 식으로 단가 떨어뜨리는 야로를 할 거라고. 네. 게다가 포함시켜야 될 외부 비용들을 포함 안 시키는 게 계산 방식을 지금 분명히 쓸 겁니다. 네. 이거 계산해가지고 원전 비용하면 어떡할 건데. 아, 천문학적으로. 제가 볼 땐 47조 한 3배쯤 뒤집어 버릴 수 있을걸요? 왜 그거는 아무도 근데 연구를 안 해주죠? 예, 제가 여기다가 안 해놨는데요. 2016년부터 한 18년 사이에 한참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약간 전향적으로 뭔가를 해놨구나. 할 때요. 많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굳이 말하면 뻥튀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편에서 아니 바라보면 그렇죠. 뻥튀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럼 적어도 펼쳐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47조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 경제학자가 제대로 참가하지도 않은 계산, 이거를 해놓고
반대쪽에서 이미 계산해 놓은 수많은 비용들, 접근해 놓은 시나리오 훨씬 더 합리적이어 보이는 안들하고 최소한 비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른바 전문가들이 한다는 짓이에요. 이게 서울대가 한다는 짓이에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서울대라는 이름 믿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서울대 출신이지만 하는 얘기인데 서울대라는 말 믿지 마세요. 이름 걸고 뭐 전문가라고 이름 거는 거 믿지 마시라는 거야. 언론 뻔히 알면서도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서울대 연구센터라는 데가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정치적인 연구 방식이에요. 아, 그럼 엄청나게 왜냐면은 정치적인 연구 방식이죠. 다 좋아요. 다 인정한다 해도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그 발전 수급 계획을 과학적인 준거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 원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문재인 정부의 수급 계획을 비교해서 그걸 비용이라고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오염수 시찰단보다 더 황당한 보도예요. 지금 이 청구서 47조 보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오늘의 이 본박싱의 핵심 주제로 삼았던 게 전문가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분야는 전문가를 그래서 믿으면 안 돼요. 아, 맞네. 네. 왜? 이해관계하고 묶여 있으니까. 이해 당사자가 전문가인 경우 있거든요, 분명히. 네. 예를 들면 제가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지만 제 이해 당사가 예를 들면 내가 SBS 주식을 막 한 10% 갖고 있어. 네. 그래서 SBS 이렇게 약간 저 자본 규모를 늘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지상파 자본 가지고 있는 것에 제한이 있거든요. 네. 늘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내 말 믿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미디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미 다행히도 네. 전문가가 많아.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안 걸린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원전은 그게 없다는 원전 말씀. 없다는 거죠. 네. 원전은 너무나 좁은 분야고 실제로 과학자들이하고 분리쓰는 사람의 수도 적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반대되는 과학적 논의가 생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굉장히 특수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의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옥스퍼드 교수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럼 제가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네. 그 서균열 교수라는 분은 되게 특이한 분이네요, 그럼? 되게 특이한 분이고요. 이분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시절에 좀 달랐어요. 아, 그때는 또 약간 원피아 기질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약간 자유로워진 측면이 좀 있는 것 자유로워진 같고.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제가 볼 때는 물론 충분히 괜찮은 반대 논의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긴 하지만 약간의 정치적 반대급부에 서기로 결심하신 측면이 있으신 그런 측면이 아. 있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네요. 이제 이런 게 네. 이제 사실은 태도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못 믿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보면 돼. 드러난 것만 봐서 이 사람의 설명이 충분히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비교해만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균형이거든. 그렇죠? 위험하니까. 원전의 문제가 됐건 탈원전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오염수 방류가 됐건 우리는 너무나 반대편의 과학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예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불만으로 또는 불안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왜? 나의 불안을 합당하게 설명한 과학적인 근거들이 없으니까. 결핍돼 있으니까. 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예. 결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불안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비합리적이고 괴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치의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과학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네네. 과학적 결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치적 결정을 해야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만 듣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 의견 듣고 국민의 불안을 정책에 반영해야지. 그게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이때는 정치적 결정이 나쁜 결정이 아니라고.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치적 결정이에요. 맞아요. 과학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을 빌려오자면 이념적 결정이죠. 이념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저는 원전 가지고 친환경이나 어떤 기후 탄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득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위험이라는 그 상쇄되는 손해가 있잖아요.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험이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돼. 원전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라도 제가 예전에 이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얘기 나올 때부터도 그때도 전원주 토크쇼 제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다른 나라보다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나름의 사회과학적 합리성으로 판단해 보면 그래요. 그게 딱 한 가지 이유인데 뭐냐면 네. 우리는 전력을 딴 데서 끌어올 수 없는 나라거든. 유럽하고 달라요. 그렇죠. 빌려올 수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산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른바 에너지 믹스가 원전 의존형 에너지 믹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풍력 같은 걸 많이 할 수 그렇죠. 있는 구조도 아니고. 친재생 에너지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구조가 아니거든 분명히.
그래서 비율을 잘 맞춰서 최대한 이때는 비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전기값이 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후 위기도 대응하고 환경 문제도 대응하고 위험 대응까지 하고 전기 에너지 안정성까지 하려면 비싸져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비싸짐을 당연하게 수용한 채 에너지 믹스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원전이 뭐가 필요하냐? 기저전력이라고 부르는 맨날 생산되는 전력 있잖아요. 네. 생산됐다 말았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20-30%는 깔아줘야 돼.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상. 그게 원전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 이거는 원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믹스를 해야 우리가 기후 위기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극복하고 기술 안정성도 발전. 기술 네. 발전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저는 이념이 작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사실 탈원전이라고 하면 안 돼. 그 임기 내에 올라갔다는 것만이 그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는 프레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제로를 계획을 못했어요. 못하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안 현실적으로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에너지 믹스를 계획했죠. 그래서 원전 비중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 18? 한 29군까지 떨어뜨리고 그 기간 동안 이게 아마 굉장히 한 20-30년의 기간일 텐데 그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를 올리겠다 신재생을 그렇죠. 이런 보관이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에너지 전환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탈원전이라는 마치 소주성이라는 식의 이름을 붙이듯이 그런 식으로 경멸적인 언어로 붙여놓고 그거를 가지고 밀어붙인 거야. 이게 이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다가온 기후 위기, 환경 문제, 위험, 아리백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안정성 이 중에 뭘 희생시킬 수밖에 없을까? 가격뿐이 희생시킬 게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올라야 돼 그러면. 예. 전기값 오르는 거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다만 약자들에 대한 전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책이 빼고 나와야죠. 나머지는 우리가 전기값 오르는 거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값이 비싸진 게 누구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비싸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값은 포기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럼 나머지 네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논의를 해야지. 거기서부터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으니까. 너네 연구 방식이 되게 이상해라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굉장히 좀 장기간 말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잘못했다고 항상 말하는 우리가 게 너무 부딪히는 어려워. 문제점이. 이거 우리가 먼저 좀 헛소문 퍼뜨리면 안 돼요?